잠깐만요. 멈췄다가 다시 시작합시다. 오랜만에 해서 그런지 너무 아파요. 미안해요. 10년 만에 하는 거라서요. 부탁드릴게요. 살살 해주세요. 그 남자의 거친 숨결이 제 귀에 닿을 만큼 가까워진 그 순간, 저는 10년 동안 멈춰있던 심장이 제 가슴을 부수고 튀어나올 듯 다시 뛰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10년 전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제 인생의 시간은 그대로 멈춰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남자, 작업복에 땀 냄새가 배인 그 남자가 제 얼어붙었던 시간을 단숨에 녹여버린 겁니다. 남편의 기일도 까맣게 있고 저는 아들뻘도 아닌 저와 나이가 비슷한 그 평범한 수리기사에게 미친 듯이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외곽의 낡은 아파트에서 10년째 혼자 살고 있는 58세 김서연이라고 합니다. 오늘 제가 겪은 죽은 송장이나 다름없던 제 인생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은 한 남자에 대한 기막히고 가슴 떨리는 이야기를 여러분께 들려드리겠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제게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제 사연에 공감하신다면 댓글로 숫자 1을 남겨주세요.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2023년의 여름은 유난히도 무더웠습니다. 남편이 떠난 지 꼭 10년이 되는 해였죠. 강산이 변한다는 그 긴 시간 동안 제 삶은 아무것도 변한 것이 없었습니다. 32살이 된 아들 지훈이는 결혼 후 분가했고 34평짜리 텅 빈 아파트에는 저와 10년 된 낡은 가구들 그리고 지독한 외로움만이 맴돌았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기계적으로 밥을 먹고 텔레비전을 멍하니 보다 잠드는 삶. 그게 제 하루의 전부였습니다. 제 심장은 뛰고 있었지만 그건 살아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냥 시간이 흘러가니 어쩔 수 없이 숨만 쉬고 있었던 거죠. 그날도 여느 때와 같은 오후였습니다. 며칠 전부터 끙끙 앓는 소리를 내던 냉장고가 결국 운명을 다했습니다. 윙 소리와 함께 냉장고의 모든 불이 꺼져버렸죠. 처음에는 짜증이 확 밀려왔습니다. 아이고, 이놈의 고물까지 내 속을 썩이는구나. 혼잣말로 욕을 중얼거리며 서비스 센터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가장 빠른 시간으로 수리기사님을 보내달라고 했죠. 2시간쯤 지났을까? 현관문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자 저와 비슷한 또래로 보이는 한 남자가 공구 가방을 들고 서 있었습니다. 59세 박민재, 그의 작업복 가슴에 밝힌 이름표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햇볕에 그을린 구릿빛 얼굴, 이마에 송골송골 맺힌 땀방울, 그리고 무심한 듯 보이지만 어딘지 모르게 깊어 보이는 눈빛. 텔레비전 드라마에 나오는 멋진 주인공과는 거리가 멀었지만 이상하게도 첫눈에 시선을 뗄 수가 없었습니다. 듬직하고 믿음직스러운 느낌이라고 해야 할까요? 냉장고 때문에 전화 주셨죠? 그의 목소리는 세월의 깊이가 느껴지는 낮고 차분한 톤이었습니다. 저는 어색하게 고개를 끄덕이며 그를 안으로 들였습니다. 그는 익숙하게 냉장고 뒤편으로 가더니 좁은 공간에 몸을 구겨넣고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끙끙거리며 기계 부품을 살피는 그의 넓은 등이 유독 크게 보였습니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 집안의 못하나를 박아도 쩔쩔매던 모습이 떠올라 저도 모르게 실소가 터져 나왔습니다. 10년 만에 처음으로 낯선 남자를 이렇게 가까이서, 그것도 제 집안에서 보고 있다는 사실이 새삼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한참 동안 냉장고와 실랑이 하던 그가 갑자기 작업을 멈추고 저를 돌아봤습니다. 어머님, 혼자 사시죠? 느닷없는 질문에 심장이 쿵
쿵 내려앉았습니다. 네, 네, 어떻게 아셨어요? 제가 더듬거리며 묻자 그가 냉장고 뒤편에 낡은 콘센트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이런 건 합선 위험이 있어서 위험합니다. 남자 없이 혼자 계실 땐 더 조심하셔야 해요. 그의 말은 단순한 주의였지만 제 귀에는 이상하게도 다정한 걱정처럼 들렸습니다. 남자 없이 혼자라는 그 말이 대모처럼 가슴에 박혔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그 누구도 제게 이런 식으로 말을 건네온 사람이 없었습니다. 아들 지훈이조차도요, 잊고 있던 설렘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미약했지만 분명 제 마음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 작게 파르르 떨려왔습니다. 수리는 생각보다 길어졌습니다. 부품을 교체해야 한다며 그가 잠시 허리를 펴고 일어서는데 제 옆에 놓인 작은 테이블의 물컵을 미처 보지 못하고 팔로 쳤습니다. 와장창 소리와 함께 유리컵이 산산조각 났습니다. 아이고, 저와 그가 동시에 소리쳤습니다. 그가 당황하며 허리를 숙여 유리 조각을 주우려 할 때였습니다. 저도 반사적으로 손을 뻗었는데 바로 그 순간 그의 거칠고 투박한 손등이 제 손끝을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찌릿, 온몸에 전기가 흐르는 것 같았습니다. 제 손끝에서 시작된 그 짜릿한 감각이 팔을 타고 올라와 심장까지 내리꽂혔습니다. 너무 놀라 저도 모르게 악 소리를 내며 손을 움츠렸습니다. 괜찮으십니까? 그가 놀란 눈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와 눈이 정면으로 마주쳤습니다. 불과 한 뼘도 안 되는 거리, 그의 깊은 눈동자 속에 당황한 제 얼굴이 비쳤습니다.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10년 동안 그 어떤 남자와도 눈을 마주친 적이 없었는데 하물며 이렇게 가까이서 숨결을 느낀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묘한 긴장감이 우리 사이에 흘렀습니다. 저는 황급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얼굴이 불타는 것처럼 뜨거워졌습니다. 아니요, 괜찮습니다. 제가 치울게요. 아닙니다. 제가 깼으니 제가 치워야죠. 손 다치십니다. 그는 단호하게 말하며 저를 말리고는 묵묵히 유리 조각을 치웠습니다. 그의 그런 모습이 왜 그렇게 믿음직스러워 보였을까요? 수리가 모두 끝나고 그가 현관을 나설 때 저는 저도 모르게 그의 뒷모습을 한참 동안 바라봤습니다. 쾅하고 문이 닫히자 집안은 다시 정막에 휩싸였습니다. 하지만 이전과는 다른 침묵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 그의 눈빛, 그리고 손끝에 남은 그의 온기가 집안 가득 맴도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뒤척이다 부엌으로 나와 물을 마시는데 새로 불이 들어온 냉장고를 보니 다시 그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제멋대로 뛰는 심장을 주체할 수가 없었습니다. 미쳤어, 김서연. 주책이야. 겨우 수리 기사일 뿐인데 스스로를 다그쳤지만 한번 피어오른 불씨는 쉽게 꺼지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식탁 위를 정리하다가 무언가를 발견하고 숨을 멈췄습니다. 그의 손지갑이었습니다. 어제 유리컵을 치우다가 작업복 주머니에서 흘린 모양이었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그를 다시 볼 수 있는 완벽한 핑계였습니다. 지갑을 열어볼까 하는 못된 마음이 잠시 들었지만 꾹 참고 그의 명함을 찾았습니다. 명함에는 박민재라는 이름과 전화번호가 적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아들 지훈이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이번 주말에 아버지 기일인 거 알지? 시간 비워놔. 아차 싶었습니다. 남편의 기일을 까맣게 잊고 있었습니다. 어젯밤 내내 낯선 남자를 떠올리느라
제 인생의 전부였던 남편의 기일조차 잊어버린 제 자신이 한심하고 죄스러웠습니다. 저는 민재 씨의 명함을 서랍 깊숙한 곳에 밀어넣었습니다. 이건 아니야. 이건 미친 짓이야. 하지만 며칠이 지나도 그의 얼굴은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시간이 갈수록 더 선명해졌습니다. 결국 저는 서랍 속 명함을 다시 꺼내 들었습니다. 지갑을 핑계로 전화를 하면 너무 속 보일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비겁하게도 저는 냉장고에서 또 작은 소음이 들린다는 거짓말을 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제 안의 여자로서의 욕망이 남편에 대한 죄책감을 이겨버린 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정말 잘못한 걸까요? 10년 동안 수절한 과부에게 찾아온 이 작은 설렘이 그렇게 큰 죄가 되는 걸까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그의 번호를 눌렀습니다. 신호음이 몇 번 울리고 곧이어 그의 깊은 목소리가 수화기 너머로 들려왔습니다. 여보세요?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저는 이미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넜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저 며칠 전에 냉장고 수리받았던 집인데요. 제 목소리가 염소처럼 떨려 나왔습니다. 수화기 넘어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가 저를 기억하지 못할까봐 조마조마했습니다. 아, 기억납니다. 어머님, 냉장고에 또 문제 있으십니까? 다행히 그가 저를 기억하는 듯 했습니다. 저는 준비했던 거짓말을 늘어놓았습니다. 네, 이상하게 밤만 되면 작은 소음이 들려서요. 말을 채 끝내기도 전에 그가 말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저녁에 일이 끝나고 한번 들러보겠습니다. 6시 이후에나 가능할 것 같은데 괜찮으시겠습니까? 네네, 괜찮고 말고요. 저도 모르게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야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퇴근길에 들르겠다니. 이건 사적인 방문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저는 갑자기 분주해졌습니다. 온 집안을 청소하고 샤워를 하고 10년 동안 한 번도 꺼내 입지 않았던 외출복을 꺼내 입었습니다. 화장대 서랍 깊숙한 곳에 처박혀 있던 립스틱도 꺼내 아주 열게 발랐습니다. 거울 속에 비친 제 모습이 어색했지만 낯설지만은 않았습니다. 아주 오랜만에 제가 여자처럼 보였습니다. 2025년의 장마는 지독했습니다. 약속한 6시가 되자 창밖으로 장대비가 쏟아졌습니다. 천둥 번개까지 요란하게 쳤습니다. 저는 그를 기다리는 동안 심장이 터질 것처럼 두근거렸습니다. 혹시나 비가 너무 많이 와서 오지 못할까봐 창밖만 하염없이 바라봤습니다. 정확히 6시 30분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저는 달려가 문을 열었습니다. 문 앞에는 비에 흠뻑 젖은 그가 서 있었습니다. 작업복은 물론 머리카락과 얼굴에도 빗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 모습이 어찌나 안쓰럽고 또 멋있어 보이던지. 아이고, 세상에 이 비를 뚫고 오셨어요? 약속은 약속이니까요. 그는 무심하게 말하며 웃었습니다. 저는 황급히 수건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가 수건으로 젖은 머리를 털어낼 때 물방울이 사방으로 튀었습니다. 그와 저 단둘이 있는 좁은 현관의 공기가 이상하게 뜨거워지는 것 같았습니다. 일단 들어오세요. 옷부터 좀 말리시고요. 그는 잠시 망설이다 집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그리고는 곧장 냉장고로 향했습니다. 당연히 냉장고는 아무 소리도 내지 않았습니다. 그는 한참 동안 귀를 기울이고 여기저기를 살펴보더니 저를 돌아보며 씩 웃었습니다. 그 미소에 제 심장이 쿵 하고 떨어졌습니다. 소리가 전혀 안 나는데요. 이제 괜찮아졌나 봅니다. 그는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눈치였습니다. 제 거짓말을, 제가 그를 보고 싶어 했다는 사실을 얼굴이 터질 것처럼 달아올랐습니다.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저는 이 분위기를 깨기 위해 아무 말이나 내뱉었습니다. 비가 너무 많이 오는데 그칠 때까지 잠시 계시다 가세요. 위험하잖아요. 이건 명백한 유혹이었습니다. 제 안에 숨어있던 저도 몰랐던 대담함이 튀어나온 것이죠. 그는 잠시 저를 바라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신세 좀 지겠습니다. 저는 따뜻한 차를 내왔습니다. 우리는 거실 소파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창밖의 빗소리가 우리 사이의 어색함을 채워주었습니다. 처음에는 날씨 이야기, 사는 이야기 같은 평범한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러다 자연스럽게 서로의 아픔을 꺼내놓게 되었습니다. 저는 10년 전 심장마비로 갑자기 세상을 떠난 남편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는 5년 전 오래남 투병 끝에 아내를 떠나보낸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내가 아플 때 제가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더군요. 그냥 옆에서 손잡아주는 것밖에는. 그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 제 마음도 아파왔습니다. 저 역시 남편의 마지막을 지키지 못했다는 죄책감에 시달려왔으니까요. 우리는 같은 상처와 외로움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동질감이 우리 사이의 벽을 완전히 허물어 버렸습니다. 사실 오늘 냉장고 때문이 아니라는 거 알고 오셨죠? 제가 용기를 내어 물었습니다. 그는 차잔을 내려놓고 제 쪽으로 몸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제 손을 부드럽게 감싸주었습니다. 그의 손은 투박했지만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손이었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래도 오고 싶었습니다. 서연 씨를 다시 보고 싶어서요. 그가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어머님이 아닌 서연 씨라고. 그 순간 제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저 지갑 놓고 가셨어요. 저는 그제야 그의 지갑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그는 피식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일부러 놓고 온 겁니다. 네, 서연 씨를 다시 볼 핑계를 만들고 싶어서요. 세상에 저만 그를 보고 싶어 안달이 난 게 아니었습니다. 그 역시 저를 마음에 두고 있었던 겁니다. 더 이상 어떤 말도 필요 없었습니다. 그가 제게로 더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의 숨결이 제 입술에 닿았습니다. 10년 만에 입맞춤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조심스럽고 부드러웠지만 이내 걷잡을 수 없이 뜨거워졌습니다. 10년 동안 억눌려왔던 외로움과 그리움 그리고 욕망이 한꺼번에 폭발했습니다. 그의 거친 손이 제 허리를 감싸 안고 더 깊이 끌어당겼습니다. 저는 그의 목을 끌어안았습니다. 남편이 죽고 처음으로 저는 제가 여자라는 사실을, 욕망을 가진 살아있는 여자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키스가 끝나고 그가 제 귀에 숨을 헐떡이며 말했습니다. 서연 씨, 오늘 밤 혼자 두지 않겠습니다. 그의 눈은 욕망으로 이글거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대답 대신 그를 침실로 이끌었습니다. 창밖에서는 여전히 비가 내리고 있었지만 우리 사이의 열기는 그 어떤 폭풍으로도 끌 수 없을 만큼 뜨거웠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옷을 서툴지만 격렬하게 벗겨냈습니다. 불을 끄지 않은 채 저는 그의 몸을, 그는 제 몸을 탐했습니다. 10년 동안 잠들어 있던 제 몸이 그의 손길 하나하나에 예민하게 반응했습니다. 부끄러움도 죄책감도 잊었습니다. 오직 원초적인 쾌감만이 온몸을 지배했습니다. 그의 단단한 몸이 제 위로 겹쳐졌을 때 저는 짧은 비명을 질렀습니다. 남편과는 비교할 수 없는 크기와 단단함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약간의 고통이 느껴졌지만
이내 온몸이 녹아내리는 듯한 쾌락이 그 자리를 대신했습니다. 그는 저를 배려하면서도 거칠게 저를 몰아붙였습니다. 저는 그의 리듬에 맞춰 허리를 흔들었습니다. 한 번, 두 번, 우리는 밤이 새도록 서로를 원하고 또 원했습니다. 10년 동안의 공백을 채우려는 듯 미친 듯이 서로에게 파고들었습니다. 새벽녘이 되어서야 우리는 지쳐 쓰러지듯 잠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낯선 남자의 품에서 눈을 떴습니다. 제 옆에는 그가 세상 모르고 잠들어 있었습니다. 햇살에 비친 그의 얼굴을 보니 어젯밤의 일이 꿈이 아니었음을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행복감과 동시에 불안감이 밀려왔습니다. 우리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걸까? 바로 그때였습니다. 그의 머리맡에 놓여있던 휴대폰이 요란하게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화면이 번쩍이며 발신자의 이름이 떴습니다. 저는 무심코 화면을 보았다가 그만 숨을 멈췄습니다. 화면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쓰레기 같은 딸, 그 6글자가 제 행복했던 아침을 산산조각 내버렸습니다. 민재 씨는 요란한 뱃소리에도 깊은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저는 저도 모르게 손을 뻗어 그의 휴대폰을 집어들었습니다. 화면에서는 여전히 쓰레기 같은 딸이라는 이름이 번쩍이고 있었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그에게 딸이 있다는 이야기는 듣지 못했습니다. 그것도 그냥 딸이 아닌 쓰레기 같은 딸이라니. 도대체 부녀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기에 아버지가 딸의 이름을 저렇게 저장해 놓은 걸까요? 저는 망설이다 통화 거절 버튼을 눌렀습니다. 그러자 곧바로 아빠, 오늘 내 생일인 거 잊었어? 용돈 보내. 안 보내면 집으로 쳐들어간다. 라는 협박에 가까운 험악한 문자가 도착했습니다. 순간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것 같았습니다. 어젯밤 그와 나눴던 뜨거운 사랑의 여운이 순식간에 사라지고 불길한 예감이 온몸을 감쌌습니다. 그때 민재 씨가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그는 저를 보자마자 다정한 미소를 지으며 제 이마에 입을 맞췄습니다. 잘 잤소, 서연 씨. 네, 저는 차마 휴대폰 이야기를 꺼내지 못하고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그는 제 표정이 좋지 않은 것을 눈치챘는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무슨 일 있어? 어디 불편한 거요? 저는 고개를 저으며 애써 웃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미 제 마음속에는 의심의 씨앗이 싹트고 있었습니다. 그가 씻으러 들어간 사이 저는 그의 옷을 정리하다가 작업복 안주머니에서 낡은 사진 한 장을 발견했습니다. 환하게 웃고 있는 젊은 여자와 교복을 입은 어린 소녀가 함께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그의 아내와 딸인 것 같았습니다. 사진 속 딸의 얼굴은 어딘지 모르게 날카롭고 고집스러워 보였습니다. 쓰레기 같은 딸이라는 이름과 겹쳐지면서 괜한 반감이 들었습니다. 민재 씨가 떠나고 저는 다시 혼자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전의 외로움과는 다른 복잡하고 무거운 감정이 저를 짓눌렀습니다. 행복감과 불안감, 설렘과 의심이 뒤섞여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날 오후 아무 예고도 없이 아들 지훈이가 들이닥쳤습니다. 엄마, 무슨 좋은 일 있어? 아주 얼굴이 폈어. 지훈이는 소파에 털썩 주저앉으며 빈정거리듯 말했습니다. 저는 뜨끔했지만 애써 태어난 척 했습니다. 좋은 일은 무슨, 그냥 날이 좋아서 그런다. 하지만 아들의 눈을 속일 수는 없었습니다. 지훈이는 맹수처럼 날카로운 눈으로 집안을 훑어보았습니다. 근데 이 남자 스킨 냄새는 뭐야? 엄마, 솔직히 말해. 누구 만나는 사람 있지?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민재 씨가 남기고 간 흔적을
미처 지우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숨길 수 없다고 판단하고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지훈아, 사실 엄마 마음에 둔 사람이 생겼다. 지훈이의 얼굴이 순식간에 굳어졌습니다. 누구? 어떤 놈인데? 엄마, 지금 제정신이야? 아빠 돌아가신 지 얼마나 됐다고? 지훈이는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10년이라는 세월은 아들에게는 중요하지 않은 모양이었습니다. 그런 거 아니야. 그냥 좋은 사람이야. 좋은 사람, 뭐 하는 사람인데? 나이는? 돈은 좀 있고? 아들의 취조 같은 질문에 숨이 막혔습니다. 저는 차마 그가 냉장고 수리기사라는 말은 할 수 없었습니다. 아들의 성격을 잘 알기 때문입니다. 분명 사람을 아래로 보고 무시할 것이 뻔했습니다. 제가 머뭇거리자 지훈이는 더욱 기가 막히다는 듯 저를 쏘아붙였습니다. 말 못하는 거 보니까 뻔하네. 어디서 이상한 놈한테 올린 거지. 엄마, 정신 차려. 그 나이에 무슨 연애야. 남들이 보면 뭐라고 하겠어? 내가 뭔데. 내 인생의 감나라 배나라야. 내가 누구를 만나든 무슨 상관이야. 저도 모르게 확임의 소리를 질렀습니다. 지은이는 충격을 받은 듯한 얼굴로 저를 보더니 엄마한테 정말 실망이다 라는 말을 남기고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쾅 하고 닫히는 문소리가 제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아들과의 갈등은 생각보다 훨씬 더 깊고 아팠습니다. 저는 엉엉 울며 오랜 친구인 미숙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미숙이는 제 유일한 조력자이자 모든 비밀을 아는 친구였습니다. 미숙이는 제 이야기를 다 듣고는 오히려 잘 됐다며 저를 위로했습니다. 잘했어 서연아. 네 인생이야. 이제라도 네 행복 찾아서 다행이다. 아들 녀석은 신경 쓰지 마. 시간이 지나면 다 이해할 거야. 친구의 위로에 조금 마음이 놓였지만 상황은 제 생각보다 훨씬 더 나쁜 쪽으로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바로 다음 날 저녁이었습니다. 초인종이 울려 누구인지 확인도 안 하고 문을 열었습니다. 혹시 지훈이가 사과하러 온 것일까 하는 기대감에서였죠. 하지만 문 앞에는 처음 보는 젊은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날카로운 눈매, 짙은 화장, 온몸을 명품으로 휘감은 모습이 어딘지 모르게 불량스러워 보였습니다. 사진 속 민재 씨의 딸과 꼭 닮아 있었습니다. 누구세요? 제가 묻자 여자는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비웃음을 흘렸습니다. 당신이 김서연이야? 우리 아빠 등쳐먹는다는 그 꽃뱀. 뭐라고요? 어디서 굴러먹던 뼈다귀인지는 모르겠는데 남의 아빠한테 꼬리치지 말고 꺼져. 이 아줌마야. 여자는 제 어깨를 거칠게 밀치고 집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는 제게 자신의 휴대폰 화면을 들이밀었습니다. 화면에는 GPS 추적 화면이 떠 있었고 빨간 점이 정확히 우리 집 위치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우리 아빠 폰에 내가 깔아놓은 거거든. 어제도 여기서 잤지. 이 더러운 것들. 저는 너무나 큰 충격에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민재 씨의 딸 강수진. 그녀는 폭풍처럼 제 평온했던 삶을 깨부수기 위해 나타난 악마였습니다. 수진이는 거실을 둘러보며 경멸적인 말투로 계속해서 막말을 쏟아냈습니다. 꼴랑 이런 거지 같은 아파트 살면서 우리 아빠 돈 보고 꼬리치는 거야? 아줌마, 꿈깨. 우리 아빠 돈 한 푼도 없어. 당신이 그동안 모아놓은 돈이나 안 뜯기면 다행일 줄 알아. 그 순간 저는 이 모든 상황이 꿈이기를 바랐습니다. 아들의 반대, 그리고 처음 만난 딸의 모욕. 민재 씨와의 하룻밤이 불러온 대가는 너무나도 가혹했습니다. 수진이는 제 앞에 서서 팔짱을 끼고 저를 노려봤습니다.
그녀의 눈은 증오와 경멸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이제 이 지옥 같은 상황을 어떻게 헤쳐나가야 할까요? 강수진은 제 집에 무단으로 침입한 것도 모자라 온갖 가구와 살림살이를 발로 차고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강도라도 된 것처럼요. 뭐 숨겨놓은 거 없어. 우리 아빠한테 뜯어낸 거 뭐 있냐고. 나가요. 당장 내 집에서 나가. 제가 소리치며 수진의 팔을 붙잡자 그녀는 제 손을 거칠게 뿌리치며 제 뺨을 후려쳤습니다. 짝 하는 소리와 함께 눈앞에서 별이 번쩍했습니다. 10년 동안, 아니 평생 누구에게도 뺨을 맞아본 적이 없는데 생전 처음 보는 젊은 여자에게 이런 수모를 당하다니 치욕과 분노에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이게 미쳤나? 어디다 손을 대. 아줌마야말로 미친 거 아니야. 늙어서 주책맞게 남자한테 환장했어. 우리 엄마 죽은 지 얼마나 됐다고. 수진이는 악을 쓰며 제 머리채를 잡으려고 달려들었습니다. 바로 그때 현관문이 벌컥 열리며 민재 씨가 들어왔습니다. 제가 수진에게 연락처를 알려준 적이 없는데 어떻게 알고 찾아온 건지 그는 딸의 행패를 보고는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수진아, 너 여기서 뭐 하는 짓이야? 민재 씨는 수진을 저에게서 떼어내고는 그녀의 뺨을 세차게 때렸습니다. 수진이는 바닥에 주저앉아 악을 쓰며 울기 시작했습니다. 아빠가 어떻게 나한테 이래. 저런 꽃뱀 같은 년 때문에 나를 때려. 닥치지 못해. 당장 이분께 사과드려. 싫어. 절대 못해. 저 아줌마가 먼저 아빠 꼬셨잖아. 집안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저는 이 기가 막힌 상황에 넋을 잃고 서 있기만 했습니다. 민재 씨는 결국 수진의 머리채를 끌다시피 해서 집 밖으로 쫓아냈습니다. 그는 땀을 뻘뻘 흘리며 제게 다가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서연 씨, 정말 미안하오. 내가 다 잘못했어. 그의 눈에는 진심 어린 미안함과 고통이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이미 차갑게 식어버린 후였습니다. 뺨은 뜨거웠고 마음은 산산조각 났습니다. 그날 이후 제 삶은 지옥이 되었습니다. 수진이는 매일같이 제게 전화를 걸어 욕설을 퍼부었고 아들 지훈이는 아예 저를 없는 사람 취급했습니다. 엄마, 그 남자랑 끝내기 전까지는 나볼 생각하지 마. 엄마 아들 노릇도 더는 못하겠으니까. 지훈이는 제게 일방적으로 절연을 통보했습니다. 세상에 제 편은 단 한 사람도 없는 것 같았습니다. 제 유일한 조력자인 친구 미숙이는 계속해서 저를 응원했지만 멀리 사는 친구의 위로는 큰 힘이 되지 못했습니다. 민재 씨는 매일같이 저를 찾아와 사과하고 저를 위로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불행한 가정사에 대해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아내가 죽고 난 후 딸 수진이 엇나가기 시작했고 사치와 허영에 빠져 아빠의 돈을 물쓰듯 썼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딸 때문에 빚까지 졌다고 고백했습니다. 수진이가 저러는 건 다 내 탓이요. 내가 아빠 노릇을 제대로 못해서. 그의 이야기를 들으니 마음이 아팠지만 한편으로는 수진이가 했던 말이 떠올라 불안했습니다. 우리 아빠 돈 한 푼도 없어. 어쩌면 그 말이 사실일지도 모른다는 끔찍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가 정말 나를 사랑하는 걸까? 아니면 내 퇴직금과 이 아파트를 보고 접근한 걸까? 의심의 씨앗은 걷잡을 수 없이 자라나 제 마음을 온통 뒤덮었습니다. 우리의 만남은 예전처럼 뜨겁지 못했습니다. 그가 저를 안을 때마다 저는 아들의 경멸 어린 눈빛과 수진의 저주 섞인 목소리가 떠올라 몸이 굳어버렸습니다. 그는 그런 저를 보며 안타까워했지만 어찌할 도리가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들 지훈이가 다시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는 제 앞에 서류 봉투 하나를 집어던졌습니다. 엄마, 이거 똑똑히 봐. 엄마가 만나는 남자가 어떤 사람인지. 저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서류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범죄 경력 조회서, 그리고 박민재라는 이름 옆에는 폭행 전과 일범이라고 선명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순간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내가 알아봤어. 그 남자 과거에 사람을 때려서 경찰서까지 갔던 놈이야. 이런 놈인 줄도 모르고 지훈이는 경멸과 동정이 뒤섞인 눈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내가 말했지. 저런 놈은 상종하는 인간이 아니라고. 엄마, 이제라도 정신 차려. 당장 헤어져.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손에 들린 서류 한 장이 천근만근처럼 무거웠습니다. 민재 씨의 모든 것이 거짓처럼 느껴졌습니다. 그의 다정한 말투, 슬픈 눈빛, 뜨거웠던 사랑 고백까지. 어쩌면 모든 것이 저를 속이기 위한 연기였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온몸이 떨려왔습니다. 제가 사랑에 빠진 남자는 도대체 어떤 사람일까요? 저는 그날 밤 민재 씨를 만나자마자 범죄 경력 조회서를 그의 얼굴 앞에 내밀었습니다. 이게 다 뭐예요? 제 목소리는 분노와 배신감으로 심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서류를 보더니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리고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떨궜습니다. 그의 침묵은 제게 유죄를 인정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할 말 없으세요? 사람 때리는 전과자면서 저한테는 왜 그런 과거를 싹 숨겼어요? 저를 아주 갖고 놀았네요. 그렇죠? 서연 씨, 그건 오해야. 내 말 좀 들어보시오. 오해요? 여기에 버젓이 폭행 전과라고 쓰여 있는데 뭐가 오해라는 거예요. 저는 이성을 잃고 그에게 소리쳤습니다. 그는 고통스러운 표정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그것은 아주 오래전 일이라고 했습니다. 아내가 병원에 입원해 있을 때 병원비를 구하지 못해 사채업자에게 돈을 빌렸다고 합니다. 하지만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이자를 감당할 수 없었고 결국 사채업자들이 집까지 찾아와 행패를 부렸다고 했습니다. 그때 어린 수진을 지키기 위해 그들과 몸싸움을 벌이다가 상대를 심하게 다치게 해서 폭행죄로 입건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그냥 내 딸을 지키고 싶었을 뿐이요. 그놈들이 수진이 머리채를 잡고 흔드는데 어떤 아비가 가만히 있겠소. 그의 목소리는 처절했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너무나도 구체적이고 슬퍼서 잠시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이미 제 마음속의 믿음은 깨져버린 후였습니다. 아들의 반대, 딸의 행패, 그리고 전과 기록까지 이 모든 것을 감당하기에 저는 너무 지쳐 있었습니다. 제 유일한 친구 미숙이는 제발 그의 말을 믿어주라고 사람의 과거보다 현재의 진심을 보라고 충고했습니다. 서연아, 내 마음이 그 사람을 믿으면 그냥 믿는 거야. 서류 쪼가리 하나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을 놓치면 평생 후회할 거야. 하지만 저는 미숙이의 말을 들을 용기가 없었습니다. 무엇보다 아들 지훈이가 제게 던진 마지막 말이 제 발목을 잡았습니다. 엄마, 그 남자랑 끝내든가 나랑 인연을 끊든가 둘 중 하나만 선택해. 하나뿐인 아들을 버릴 수는 없었습니다. 결정적인 사건은 며칠 뒤에 일어났습니다. 강수진이 제게 만나자고 연락을 해왔습니다. 사과하고 싶다는 말에 반신반의하며 약속 장소인 카페로 나갔습니다. 제가 도착했을 때 수진이는 처음 보는 젊고 예쁜 여자와 함께 앉아 있었습니다. 수진이는 저를 보자마자 그 여자를 소개했습니다. 인사해요.
우리 아빠가 요즘 만나는 여자예요. 네, 아줌마는 그냥 잠깐 스쳐가는 불장난 같은 거였고 이 언니가 진짜 아빠 애인이라고요. 저는 어이가 없어서 말을 잃었습니다. 수진이는 의기양양하게 웃으며 휴대폰 사진 한 장을 제게 보여주었습니다. 사진 속에는 민재 씨와 그 젊은 여자가 다정하게 어깨동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누가 봐도 연인처럼 보이는 사진이었습니다. 나중에야 알게 된 사실이지만 그 사진은 수진이가 교묘하게 합성한 가짜 사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저는 그 사진을 진짜라고 믿어버렸습니다. 그것이 마지막 결정타였습니다. 전과 기록, 아들의 최후 통첩, 그리고 젊은 애인까지 저는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민재 씨에게 전화를 걸어 만나자고 했습니다. 제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우리는 처음 만났던 그날처럼 비가 내리는 공원 벤치에서 만났습니다. 저는 그의 얼굴을 쳐다보지도 않고 말했습니다. 우리 이제 그만 만나요. 서연 씨, 갑자기 왜 그러시오? 내가 다 설명하지 않았어. 그 전과 기록은 그런 것 때문 아니에요. 저는 그의 말을 잘랐습니다. 그냥 우리가 인연이 아닌가 봐요. 저 같은 사람은 이제 와서 사랑 같은 거 하는 게 아니었나 봐요. 다 제 욕심이었어요. 그는 제 팔을 붙잡고 애원했습니다. 서연 씨, 제발 내가 뭘 잘못했는지 말이라도 해주시오. 내가 다 고칠게. 그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 제 마음도 갈기갈기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독하게 마음먹고 그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제발 저 좀 내버려 두세요. 저 그냥 조용히 살고 싶어요. 저는 울면서 그에게 등을 돌리고 걸어갔습니다. 차마 뒤를 돌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의 절망적인 시선이 제 등 뒤에 와서 밝히는 것 같았습니다. 제 발걸음은 천근만근 무거웠습니다. 사랑보다 아들을 제 평온을 택한 대가는 혹독했습니다. 제 심장을 통째로 도려내고 걸어가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제 손으로 제게 10년 만에 찾아온 사랑을 내팽개쳤습니다. 다시 예전처럼 텅 빈 집에서 죽은 듯이 살아갈 일만 남은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이게 정말 끝이었을까요? 이렇게 끝나버리는 게 맞는 걸까요? 민재 씨와 헤어진 후 제 삶은 다시 10년 전의 제자리로 되돌아갔습니다. 아니, 그보다 더 지독한 암흑기였습니다. 행복을 맛보지 않았더라면 몰랐을 텐데 한번 그의 따뜻함을 겪고 나니 혼자 맞는 아침이, 혼자 먹는 저녁이 뼈를 깎는 듯한 고통으로 다가왔습니다. 집안 곳곳에 그의 흔적이 배어 있었습니다. 그가 고쳐준 냉장고는 여전히 윙윙하게 잘 돌아갔고 그가 앉았던 소파 자리, 그가 마셨던 차잔, 심지어 그와 함께 뒹굴었던 침대까지 모든 것이 그를 떠올리게 하는 고문의 도구였습니다. 밤마다 저는 그를 그리워하며 베개를 눈물로 적셨습니다. 그의 거칠지만 다정했던 손길, 제 귀가를 간지럽히던 뜨거운 숨결, 저를 안아주던 단단한 품이 미치도록 그리웠습니다. 그와 몸을 섞을 때 느꼈던 온몸의 세포 하나하나가 깨어나는 듯한 그 황홀한 감각을 다시는 느낄 수 없다는 사실이 저를 절망하게 했습니다. 저는 잠 못 이루는 밤이면 저도 모르게 제 몸을 더듬었습니다. 그의 손길이 머물렀던 가슴과 허벅지를 쓸어내리며 그가 남긴 흔적을 찾아 헤맸습니다. 하지만 제 손은 차갑기만 할 뿐 그의 뜨거움을 대신할 수는 없었습니다. 아들 지훈이는 저를 민재 씨와 떼어놓은 것이 아주 만족스러운 눈치였습니다. 그는 마치 승리자처럼 일주일에 한두 번씩 저희 집에 들러 제 삶을 감시하고
통제하려 들었습니다. 엄마, 이제 정신 차렸으니 다행이야. 그 늙은 남자 하나 때문에 아들이랑 등질 뻔했잖아. 그러면서 지훈이는 제게 엉뚱한 제안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엄마한테 딱 맞는 사람 알아봤어. 변호사인데 아내와 사별하고 혼자 산대. 집안도 좋고 돈도 많아. 주말에 한번 만나봐. 기가 막혔습니다. 제가 무슨 물건이라도 되는 것처럼 아들 녀석은 제 짝을 마음대로 정해주려고 했습니다. 저는 단칼에 거절했습니다. 싫다. 난 이제 아무도 안 만나. 하지만 지훈이는 막무가내였습니다. 엄마 혼자 저렇게 사는 거 보기 안쓰러워서 그래. 그 수리 기사놈보다는 100배, 1000배 나은 사람이니까 일단 만나봐. 결국 저는 아들의 등살에 못 이겨 억지로 선자리에 나가야 했습니다. 변호사라는 남자는 번질한 양복에 비싼 시계를 차고 있었지만 그의 눈에는 저에 대한 존중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는 제 재산이 얼마인지 아파트 평수는 어떻게 되는지만 꼬치꼬치 물을 뿐이었습니다. 역겨워서 토가 나올 지경이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10분도 채 앉아 있지 않고 뛰쳐나왔습니다. 이런 남자와 민재 씨를 비교하는 것 자체가 그에 대한 모독이었습니다. 민재 씨는 쉽게 저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밤늦게 저희 아파트 앞에 찾아와 제가 사는 층의 창문만 하염없이 바라보다 돌아가곤 했습니다. 경비 아저씨가 어떤 남자가 매일 밤 아줌마 집만 쳐다보다 가더라 라고 귀띔해 주셔서 알게 된 사실입니다. 그의 마음을 알기에 더 가슴이 찢어졌습니다. 그는 제게 장문의 문자 메시지를 보내오기도 했습니다. 서연 씨, 내가 정말 다 잘못했어. 당신 아드님과 따님에게 내가 무릎이라도 꿇고 빌겠어. 제발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시오. 당신 없이는 단 하루도 살 수가 없어. 그의 절절한 문자를 읽으며 저는 휴대폰을 붙잡고 엉엉 울었습니다. 당장이라도 그에게 달려가고 싶었지만 아들의 차가운 얼굴과 수진의 경멸 어린 시선 그리고 폭행 전과라는 낙인이 제 발목을 단단히 붙잡았습니다. 저는 끝내 그의 문자에 답장하지 않았고 그의 전화도 받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약이라는 말은 다 거짓말이었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그리움은 더 깊은 병이 되어 제 몸과 마음을 파고들었습니다. 저는 점점 말라갔습니다. 입맛을 잃어 밥도 제대로 넘기지 못했고 불면증에 시달려 밤에는 뜬 눈으로 지새우기 일쑤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몸에 이상 신호가 오기 시작했습니다. 길을 걷다가 갑자기 눈앞이 캄캄해지며 주저앉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병원에 가봐야 한다는 것을 알았지만 모든 것이 귀찮고 무의미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냥 이대로 죽어버리면 모든 고통이 끝나지 않을까 하는 어리석은 생각마저 들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가을 저녁이었습니다. 창밖에는 차가운 바람이 불고 있었죠. 저는 소파에 멍하니 앉아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가슴을 쥐어짜는 듯한 극심한 통증이 느껴졌습니다. 허 하는 소리와 함께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식은땀이 비오듯 흘렀고 눈앞이 흐려지기 시작했습니다. 휴대폰을 집어 119에 신고해야 한다는 생각은 들었지만 손가락 하나 까딱할 힘이 없었습니다. 저는 그대로 소파 아래로 쓰러졌습니다. 힘이 빠져가는 의식 속에서 마지막으로 떠오른 얼굴은 아들 지훈이가 아닌 바로 민재 씨였습니다. 민재 씨, 보고 싶어. 그게 제 마지막 생각이었습니다. 그리고 제 눈앞은 완전히 캄캄해졌습니다. 여러분, 제 인생은 이렇게 허무하게 끝나는 걸까요? 제게 다시 한번 사랑할 기회는 주어지지 않는 걸까요? 제가 다시 눈을 떴을 때 가장 먼저 보인 것은
병원의 새하얀 천장이었습니다. 코에는 산소 호흡기가 꽂혀 있었고 팔에는 링거 주사가 여러 개 꽂혀 있었습니다. 옆을 보니 제 유일한 친구 미숙이가 제 손을 꼭 잡은 채 엎드려 잠들어 있었습니다. 미숙아, 제가 힘겹게 입을 열자 미숙이가 화들짝 놀라며 깨어났습니다. 제 얼굴을 보더니 와락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이 미련한 년아, 내가 얼마나 놀랐는지 알아. 전화도 안 받고 집에 찾아갔더니 문은 잠겨 있고 119 불러서 문 따고 들어갔더니 네가 거실에 쓰러져 있었어. 조금만 늦었으면 큰일 날 뻔했다고. 미숙이는 울면서도 저를 심하게 다그쳤습니다. 의사는 급성 심근경색이라고 했습니다. 스트레스가 가장 큰 원인이었죠. 제가 며칠만 더 혼자 그렇게 지냈더라면 정말 위험했을 거라고 했습니다. 미숙이는 제 병실을 지키며 저를 극진히 간호해 주었습니다. 그러면서도 틈만 나면 저를 설득했습니다. 너 이렇게 만든 게 누군데? 네 아들놈이랑 그 남자 딸년 때문 아니야? 그리고 너 자신 때문이야. 왜 그렇게 바보같이 당하고만 있어? 이제 와서 뭘 어떻게 다 끝났는데. 끝나긴 뭐가 끝나? 내가 이대로는 억울해서 못 살겠다. 내가 다 알아볼 거야. 그 박민재라는 남자가 정말 네 아들 말대로 그런 놈인지 아니면 네가 놓쳐버린 진짜 좋은 사람인지 내가 두 눈으로 똑똑히 확인하고 말겠어. 미숙이는 정말로 행동에 나섰습니다. 제게는 비밀로 한 채 다음 날부터 민재 씨의 뒷조사를 시작한 겁니다. 제 친구 미숙이는 의리 하나는 끝내주는 사람이었습니다. 미숙이는 먼저 민재 씨가 일하는 수리센터로 찾아갔습니다. 일부러 이것저것 고장났다며 서비스를 신청해서는 미숙이는 그곳에서 일하는 젊은 기사에게 음료수라도 한 잔 사주며 넌지시 민재 씨에 대해 물었습니다. 처음에는 경계하던 기사도 미숙이의 하소연에 조금씩 입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동료들은 모두 입을 모아 민재 씨를 칭찬했습니다. 성실하고 정직하고 남을 좋아하고 특히 죽은 아내를 지극정성으로 간호했던 애처가였다고 말이죠. 민재 형님만큼 좋은 사람이 없어요. 그 막 나가는 딸년 때문에 고생을 바가지로 해서 그렇지. 한 젊은 기사가 혀를 차며 말했습니다. 미숙이는 그 말을 놓치지 않고 파고들었습니다. 수진이에 대해 묻자 동료들은 모두 고개를 저었습니다. 엄마가 죽은 뒤로 엇나가기 시작해서 명품에 미쳐 아빠 월급을 전부 갖다 쓰고 빚까지 지게 만들었다는 것이었습니다. 미숙이는 다음으로 아들 지훈이를 찾아갔습니다. 지훈이는 미숙이를 보자마자 퉁명스럽게 대했습니다. 이모는 또 왜 왔어요? 엄마한테 또 그 남자 만나라고 바람 넣으러 왔어요? 미숙이는 그런 지훈이의 뺨을 망설임 없이 후려쳤습니다. 짝 하는 소리가 병원 복도에 울려 퍼졌습니다. 이놈아, 너 때문에 네 엄마가 죽다 살아났어. 그래도 네가 자식이야? 엄마가 평생 너 하나 보고 어떻게 살았는데? 이제 와서 엄마 행복을 네가 뭔데 막아. 지훈이는 난생 처음 맞아보는 뺨에 어안이 벙벙한 표정이었습니다. 미숙이는 눈물을 흘리며 소리쳤습니다. 내 엄마 병실에 한번 가봐. 뼈만 앙상하게 남아서 숨만 겨우 붙어 있어. 그게 다 누구 때문인데? 너는 평생 죄책감에 시달리면서 살아야 해. 이 불효자식아. 미숙이의 진심, 어린 꾸짖음에 지훈이의 눈빛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미숙이는 마지막으로 가장 어려운 상대를 만나러 갔습니다. 바로 강수진이었죠. 미숙이는 수소문 끝에 수진이가 일한다는 명품 가게를 찾아갔습니다.
일부러 제일 비싼 가방을 살 것처럼 이것저것 물어보며 수진의 경계심을 푼 뒤 결정적인 순간에 수진이가 보여줬던 합성 사진을 들이밀었습니다. 이 여자 누군지 아니? 내가 경찰에 아는 사람 좀 있는데 사진 합성해서 사람 속이는 거 큰 죄인 거 알지? 수진이는 처음에는 딱 잡아떼었지만 미숙이의 집요한 추궁과 협박에 결국 모든 것을 실토했습니다. 그 여자는 수진의 먼 친척 동생이었고 수진이가 돈을 주고 매수해서 연인인 척 연기를 시켰던 것이었습니다. 사진 역시 교묘하게 합성한 가짜였습니다. 모든 것이 저와 아버지를 갈라놓기 위한 수진의 비열한 계략이었습니다. 한편 민재 씨는 미숙이에게 제가 쓰러졌다는 소식을 전해 듣고는 한달음에 병원으로 달려왔습니다. 하지만 제 병실 앞엔 지훈이가 굳건히 지키고 있었습니다. 당신이 여긴 왜 와? 당장 꺼져. 지훈이는 민재 씨의 멱살을 잡고 그를 막아섰습니다. 당신 같은 놈 때문에 우리 엄마가 저렇게 됐어. 다신 내 눈앞에 나타나지 마. 아드님, 제발 서연 씨 얼굴 한 번만 보게 해주시오. 내가 다 설명하겠소. 들을 필요 없어. 이 전과자 새끼야. 두 남자가 병실 앞에서 멱살잡이를 하며 험악한 분위기를 연출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모든 조사를 마친 미숙이가 폭풍처럼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제 병실 문을 활짝 열고 들어와 멍하니 앉아있는 제게 소리쳤습니다. 김서연, 너 똑똑히 들어. 내가 네가 버린 그 남자 박민재 씨가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네가 얼마나 바보 같은 짓을 했는지. 미숙이는 숨도 쉬지 않고 자신이 알아낸 모든 사실을 제게 쏟아냈습니다. 그의 동료들의 칭찬, 딸 수진의 만행, 그리고 합성된 가짜 사진의 진실까지. 저는 미숙이의 말을 들으며 온몸이 돌처럼 굳어갔습니다. 제가 저지른 끔찍한 실수에 숨조차 쉴 수 없었습니다. 저는 한 남자의 진실한 사랑을 제 손으로 무참히 짓밟아버린 것이었습니다. 미숙이의 말을 통해 모든 진실을 알게 된 순간 제 상은 다시 한번 무너져 내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절망이 아닌 지독한 후회와 죄책감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바보였습니다. 제 눈과 귀를 막고 제게 손을 내밀어준 유일한 사람을 밀어낸 멍청이였습니다. 그의 슬픈 눈빛이, 저를 붙잡던 애절한 손길이 뒤늦게 심장을 후벼 팠습니다. 저는 병실 침대에 주저앉아 아이처럼 엉엉 울었습니다. 내가 그 사람한테 무슨 짓을 한 거야? 미숙이는 우는 제 등을 말없이 토닥여 주었습니다. 제 울음소리를 들었는지 문 밖에서 다투던 지훈이와 민재 씨도 조용해졌습니다. 잠시 후 지훈이가 조심스럽게 병실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미숙이에게 모든 이야기를 전해 들은 모양이었습니다. 지훈이의 얼굴은 죄책감으로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엄마, 지훈이는 차마 제게 다가오지 못하고 문 앞에서 머뭇거렸습니다. 저는 눈물 젖은 얼굴로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원망스러웠지만 그 역시 제 아들이었습니다. 내가 다 잘못했어, 엄마. 엄마 행복을 내가 다 망쳤어. 나 때문에. 지훈이는 결국 바닥에 무릎을 꿇고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저는 그런 아들을 말없이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며칠 뒤 조금 기운을 차린 저는 민재 씨에게 연락하기 위해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수십 번, 수백 번 그의 번호를 눌렀지만 그는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 메시지를 보내도 답이 없었습니다.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가 저에 대한 마음을 완전히 정리해버린 것 같았습니다. 저는 태어나자마자 그가 일하던 수리센터로 찾아갔습니다.
하지만 동료 기사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전했습니다. 민재 형님이요? 그만뒀는데요. 딸이랑 연 끊고 서울 생활 다 정리해서 조용한 데 가서 살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어디로 갔는지는 저희도 모릅니다. 하늘이 노랬습니다. 제가 그를 밀어내는 사이 그는 모든 것을 정리하고 제 곁을 떠나버린 것이었습니다. 이제 정말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하니 다시 가슴에 통증이 밀려왔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저는 며칠 동안 시름시름 앓으며 누워만 있었습니다. 모든 희망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때 지훈이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며칠 사이에 얼굴이 반쪽이 된 아들은 제 앞에 봉투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엄마, 내가 잘못했어. 이 말로는 부족하다는 거 알아. 그래서 이거라도 해야 할 것 같았어. 봉투 안에는 작은 해안 도시의 주소가 적힌 종이 한 장이 들어있었습니다. 아저씨가 이사 간 곳이야. 내가 사람 써서 알아냈어. 엄마,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 가서 아저씨 붙잡아. 엄마 행복, 이제는 내가 응원할게. 제발 나 용서하지 않아도 좋으니까. 가서 엄마 인생 살아. 아들의 진심, 어린 사과와 응원에 저는 다시 한번 눈물을 쏟았습니다. 그리고 제 마음속에서 아주 작은 용기의 불씨가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이대로 주저앉아 후회만 하며 살 수는 없었습니다. 저는 거울 앞에 섰습니다. 거울 속에는 병마에 시달려 뼈만 앙상하게 남은 초라한 늙은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여자의 눈은 예전처럼 죽어있지 않았습니다. 아주 오랜만에 삶에 대한 의지로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집을 정리하다가 서랍 깊숙한 곳에 넣어두었던 작은 상자를 발견했습니다. 그 안에는 민재 씨가 처음 우리 집에 왔을 때 깼던 유리컵 조각들이 들어있었습니다. 저는 왜 이걸 버리지 못하고 간직하고 있었을까요? 어쩌면 그때부터 이미 알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그가 제 깨져버린 삶을 다시 채워줄 사람이라는 것을. 저는 상자를 들고 밖으로 나가 쓰레기통에 조각들을 쏟아부었습니다. 과거의 상처와 오해, 그리고 제 어리석음과 함께 모두 버리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간단하게 짐을 쌌습니다. 그리고 아들이 적어준 주소 하나만을 손에 쥔 채 버스터미널로 향했습니다. 버스에 오르는 제 다리는 후들거렸지만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 단단했습니다. 그를 만날 수 있을지, 만나면 그가 저를 용서해 줄지 아무것도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가야만 했습니다. 이것이 제게 주어진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르니까요. 여러분은 제가 그를 다시 만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제 어리석은 실수를 그가 용서해 줄까요? 버스는 몇 시간을 달려잡고 낯선 해안 도시에 저를 내려놓았습니다. 바다 내음이 섞인 짭조름한 바람이 제 뺨을 스쳤습니다. 처음 와보는 곳이었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어쩌면 이곳에 그가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제게는 큰 위안이 되었나 봅니다. 하지만 그를 찾는 것은 생각보다 쉽지 않았습니다. 주소는 해안길 34번지라고만 되어 있을 뿐 정확한 가게 이름이나 집 이름이 없었습니다. 저는 무작정 해안길을 따라 걷기 시작했습니다. 지나가는 동네 사람들에게 그의 사진을 보여주며 수소문했습니다. 혹시 이 사람 본 적 있으세요?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도시 전체가 낯선 저를 경계하는 것 같았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초조해졌습니다. 하늘은 점점 어두워지고 바닷바람은 더욱 차가워졌습니다. 혹시 주소가 잘못된 건 아닐까? 그가 이미 다른 곳으로 떠나버린 건 아닐까? 온갖 불길한 생각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고 싶었지만 여기서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한편 그 시각 민재 씨는 작은 수리점 안에서 멍하니 바다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는 서울에서의 상처를 잊기 위해 이곳으로 도망치듯 내려왔습니다. 하지만 제 얼굴을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일하는 중에도 밥을 먹을 때도 잠자리에 들 때도 제 생각에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그는 창밖을 지나가는 한 여인의 어렴풋한 모습이 저와 닮아 저도 모르게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이내 헛것을 본 것이라 자책하며 씁쓸하게 다시 자리에 앉았습니다. 해가 거의 저물어갈 무렵 저는 길가의 작은 구멍가게 할머니에게서 결정적인 정보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아, 이 양반. 얼마 전에 이사온 박씨 아저씨 아니요? 저기 저 언덕배기에 있는 파란 지붕집. 저기 살아. 할머니의 손가락이 가리키는 곳에 정말로 파란 지붕의 낡은 집 한 채가 보였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할머니에게 몇 번이고 고맙다고 인사를 하고는 마지막 남은 힘을 다해 언덕을 향해 뛰어갔습니다. 집 앞에 다다르자 창문으로 따뜻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창문 너머 익숙한 남자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민재 씨였습니다. 그는 혼자 저녁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쓸쓸한 뒷모습을 보는 순간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제가 그를 얼마나 외롭게 만들었는지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한참 동안 문 앞에서 망설였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까? 그가 저를 보고 화를 내면 어떡하지? 나를 문전박대하면 어떡하지? 온몸이 사시나무처럼 떨려왔습니다. 하지만 이대로 돌아설 수는 없었습니다. 저는 눈을 질끈 감고 떨리는 손으로 문을 두드렸습니다. 똑똑. 잠시 후 삐걱이는 소리와 함께 문이 열렸습니다. 문 앞에는 저를 보고 그대로 굳어버린 민재 씨가 서 있었습니다. 그의 눈이 믿을 수 없다는 듯 커졌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놀라움과 함께 깊은 상처와 원망이 서려 있었습니다. 그의 눈동자에 눈물로 범벅이 된 제 얼굴이 비쳤습니다. 여길 어떻게 알고 왔어? 그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우리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없이 서로를 바라보기만 했습니다. 먼저 침묵을 깬 것은 저였습니다. 내가 다 잘못했어요, 민재 씨. 제 목소리는 울음에 잠겨 제대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의 앞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내가 바보였어요. 당신을 믿지 못하고 내 손으로 당신을 밀어냈어요.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저는 울면서 모든 것을 고백했습니다. 수진의 거짓말에 속았던 것, 아들 때문에 어쩔 수 없었던 것, 그리고 그를 떠나보내고 단 하루도 편히 잠들지 못했던 것까지. 나 당신 없이는 못 살겠어요. 제발 나 좀 용서해줘요. 그는 아무 말 없이 제 이야기를 듣고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도 어느새 눈물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허리를 숙여 무릎 꿇은 저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리고는 저를 와락 품에 안았습니다. 너무나도 그리웠던 그의 품이었습니다. 바보기는 그가 잠긴 목소리로 제 귀에 속삭였습니다. 다시는 내 곁에서 떠나지 마시오. 그 말 한마디에 제 모든 상처가 눈 녹듯 사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부서져라 끌어안고 한참 동안 울었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밤이 새도록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동안 쌓였던 모든 오해와 아픔을 털어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시 하나가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첫날 밤처럼 서툴거나 격렬하지 않았습니다. 서로의 상처를 보듬고 서로의 영혼을 위로하는 아주 뜨겁고도
깊은 사랑이었습니다. 그는 제 몸에 남은 수술 자국 하나하나에 입을 맞추며 말했습니다. 그동안 혼자 얼마나 힘들었소. 저는 그의 등에 남은 오래된 흉터를 어루만지며 속삭였습니다. 당신이야말로 얼마나 아팠어요? 우리는 서로의 몸을 탐하는 동시에 서로의 가장 깊은 상처를 어루만졌습니다. 그의 단단함이 제 안을 가득 채웠을 때 저는 더 이상 고통이 아닌 충만한 행복을 느꼈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이름을 부르며 몇 번이고 절정을 맞았습니다. 그것은 몸과 마음이 완벽하게 하나가 되는 느낌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우리는 한 침대에서 함께 눈을 떴습니다. 창밖으로 눈부신 아침, 햇살이 쏟아져 들어왔고 잔잔한 파도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세상 모든 것을 다 가진 것처럼 행복했습니다. 이제 우리에게는 행복한 날들만 남았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때였습니다. 현관문이 부서져라 누군가 거칠게 문을 두드렸습니다. 그리고는 익숙한 여자의 목소리가 악을 쓰며 들려왔습니다. 아빠, 문 열어. 이 아줌마랑 여기서 뭐 하고 있는 거야? 당장 문 열지 못해. 문 밖에는 지옥에서라도 쫓아온 듯한 강수진이 서 있었습니다. 강수진의 등장에 제 행복했던 아침은 순식간에 악몽으로 변했습니다. 저는 저도 모르게 이불을 끌어당겨 몸을 숨겼습니다. 또다시 그 끔찍한 막말과 행패가 시작될 거라고 생각하니 온몸이 떨려왔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민재 씨는 예전과 달랐습니다. 그는 제 어깨를 다독이며 걱정하지 마시오. 이제 내가 다 알아서 할 테니 라고 단단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는 침착하게 옷을 입고 현관으로 나갔습니다. 저는 불안한 마음으로 귀를 기울였습니다. 아빠, 이 아줌마가 어떻게 여길... 아빠 미쳤어? 저런 꽃뱀이랑 여기서 살림이라도 차린 거야? 수진의 앙칼진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하지만 이어진 민재 씨의 목소리는 제가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아주 단호하고 차가운 목소리였습니다. 강수진, 이분 그런 사람 아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고 내 남은 인생을 함께할 사람이다. 뭐? 사랑? 아빠 제정신이야? 그래, 제정신이다. 이제야 비로소 제정신으로 사는 것 같구나. 그리고 너 오늘 이후로 더 이상 내 딸 노릇할 생각 마라. 내가 그동안 네게 빌려간 돈 갚을 생각도 말고 앞으로 내 인생은 내가 알아서 책임져라. 더 이상 내게 손 벌릴 생각도 말고 찾아오지도 마라. 그것은 딸에게 내리는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습니다. 수진이는 충격을 받은 듯 한동안 아무 말이 없더니 이내 악을 쓰며 울부짖기 시작했습니다. 아빠가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 할 수 있어? 수진이는 분노와 절망이 뒤섞인 목소리로 악을 썼습니다. 그녀의 울부짖는 소리가 문 밖에서 메아리 쳤지만 이번에는 민재 씨가 전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곳에 단단한 강철 벽처럼 서 있었고 저는 그런 그의 모습을 처음 보았습니다. 그만해라, 수진아. 내가 너한테 이미 너무 많은 기회를 줬다. 너는 나뿐만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여인까지 상처 줬어. 다시 말하게 하지 마. 가라. 저는 방 안에 앉아서 이불을 꽉 끌어안고 있었습니다. 심장이 쿵쾅 뛰었습니다. 민재 씨의 말은 제 안의 두려움을 누그러뜨리는 약과도 같았지만 동시에 말로 형언할 수 없는 안타까움이 밀려왔습니다. 어쨌든 수진이는 그의 딸이었습니다. 저는 그 고통이 얼마나 클지 이해했습니다. 수진이는 잠시 멍하니 서 있더니 갑자기 문을 쾅쾅 두드리며 소리쳤습니다. 이 아줌마가 아빠한테 뭐라고 했어? 저를 이렇게 내치게 만든 게 저 여자지? 아빠, 정신 차려. 저런 여자는 아빠 돈만 노리는
그만. 민재 씨의 단호한 목소리가 그녀의 말을 끊었습니다. 너는 더 이상 내 가족이 아니야. 수진아, 내가 너를 이렇게 만든 게 아니라 네가 스스로 이렇게 된 거야.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 너 자신을 돌아보고 네 인생을 바로잡아. 수진이는 더 이상 반박할 말을 찾지 못한 듯 흐느끼는 소리만 내더니 결국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멀어지는 그녀의 발소리가 점점 작아지며 집안은 다시 고요에 잠겼습니다. 민재 씨는 문을 닫고 천천히 저에게 돌아왔습니다. 그의 얼굴은 단호했지만 눈가에는 깊은 슬픔이 어려 있었습니다. 서연 씨, 그가 제 이름을 부르며 다가왔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의 손은 여전히 투박했지만 따뜻함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미안해요, 민재 씨. 당신이 딸과 이렇게까지. 나 때문에. 아니요. 그가 단호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건 당신 때문이 아니요. 수진이는 오래전부터 잘못된 길을 걷고 있었소. 내가 아버지로서 단호하지 못했던 게 문제였지. 이제라도 바로잡아야 했소. 그는 제 얼굴을 부드럽게 감싸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리고 서연 씨, 당신은 내게 새 삶을 준 사람이요. 당신이 없었더라면 나는 그냥 그렇게 썩어가며 살았을 거요. 그의 말에 제 눈물이 다시 터져 나왔습니다. 저는 그의 품에 안겨 한참 동안 울었습니다. 그의 단단한 품은 여전히 제게 안전한 피난처였습니다. 그 순간 저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과거의 상처나 주변의 시선에 흔들리지 않겠다고. 민재 씨와 함께라면 어떤 폭풍에 몰아쳐도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며칠 뒤 저는 민재 씨와 함께 그의 작은 집에서 새 삶을 시작했습니다. 해안 도시는 조용하고 평화로웠습니다. 매일 아침 우리는 바닷가로 나가 산책을 했습니다. 파도 소리를 들으며 손을 잡고 걷는 그 시간은 제게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순간이 되었습니다. 민재 씨는 여전히 수리 일을 했지만 이제는 작은 가게를 열어 마을 사람들의 전자제품을 고쳐주며 소박한 삶을 꾸려갔습니다. 저는 그의 곁에서 그를 돕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서툴렀지만 민재 씨가 하나하나 가르쳐 주었고 저는 점점 그의 일에 익숙해졌습니다. 함께 땀 흘리며 일하고 저녁이면 바닷가에서 간단한 식사를 하며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는 일상이 너무나도 행복했습니다. 하지만 세상 일이 늘 순탄한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어느 날 민재 씨의 전화기로 낯선 번호로부터 문자가 왔습니다. 아빠, 나 잘못했어. 제발 한 번만 만나줘. 수진이었습니다. 민재 씨는 전화기를 내려놓고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저는 그의 손을 잡으며 조용히 물었습니다. 만나볼 건가요? 그는 고개를 저으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모르겠어, 서연 씨. 아직 마음이 정리되지 않았어. 하지만 언젠가는 만나야겠지. 그래도 내 딸이니까. 저는 그의 결정을 존중했습니다. 수진이가 진심으로 변했다면 언젠가 그들 부녀가 화해할 날이 올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우리 두 사람의 시간이 더 소중했습니다. 한편 아들 지훈이는 저를 자주 찾아오지는 않았지만 가끔 전화로 안부를 물어왔습니다. 그는 여전히 저와 민재 씨의 관계를 완전히 받아들이지는 못했지만 점차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지훈이가 민재 씨와 함께 있는 저를 보기 위해 해안 도시로 찾아왔습니다. 엄마, 행복해 보여. 지훈이는 바닷가를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미안함과 안도감이 섞여 있었습니다. 내가 엄마한테 너무 심했어. 앞으로는 엄마가 행복한 거면 나도 다 좋아. 저는 지훈이의 손을 잡고 미소 지었습니다.
고맙다, 지훈아. 엄마는 이제 진짜 행복해. 민재 씨는 멀리서 우리 모자를 바라보며 따뜻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는 지훈이에게 다가가 어색하지만 진심 어린 악수를 청했습니다. 아드님, 앞으로 잘 부탁드리오. 서연 씨를 절대 울리지 않겠소. 지훈이는 잠시 머뭇거리다 민재 씨의 손을 힘껏 잡았습니다. 엄마를 잘 부탁드릴게요. 그 짧은 순간 저는 우리가 진짜 가족이 될 수 있을 거라는 희망을 보았습니다. 2025년의 겨울이 찾아왔습니다. 해안 도시는 차가운 바닷바람으로 가득했지만 우리 집은 언제나 따뜻했습니다. 민재 씨와 저는 이제 완전히 서로에게 기대며 살아가는 동반자가 되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우리는 난로 앞에 앉아 따뜻한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서연 씨, 우리 결혼합시다. 민재 씨가 갑작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저는 놀라서 차를 마시다 살에 들릴 뻔했습니다. 뭐라고요? 갑자기 그게 무슨 갑작스럽긴 뭐가 갑작스러워. 우리 이렇게 같이 사는데 이제 이름만 바꾸면 되지 않소? 그는 장난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제 손을 잡았습니다. 그의 손에서 전해지는 따뜻함에 저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10년 동안 얼어붙어 있던 제 심장이 이제 완전히 녹아내린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의 품에 안겼습니다. 그래요, 민재 씨. 우리 결혼해요. 그렇게 저와 민재 씨는 조촐한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마을 사람들과 미숙이 그리고 지훈이까지 와서 우리를 축하해 주었습니다. 수진이는 끝내 나타나지 않았지만 민재 씨는 언젠가 그녀가 마음을 열고 돌아올 거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결혼식 날 밤 우리는 다시 처음 만났던 그 비오는 날처럼 뜨겁게 서로를 끌어안았습니다. 그의 손길은 여전히 거칠지만 부드러웠고 그의 숨결은 여전히 제 심장을 뛰게 했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몸을 탐하며 앞으로의 삶을 약속했습니다. 서연 씨, 앞으로 어떤 어려움이 와도 우리 함께 이겨냅시다. 그래요, 민재 씨. 당신이 있으면 나 무섭지 않아요. 여러분, 제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저와 민재 씨는 이제 매일 아침 바다를 보며 새로운 하루를 시작합니다. 때로는 파도가 거칠고 때로는 바람이 차갑지만 우리는 서로의 손을 잡고 어떤 폭풍도 이겨낼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저는 58세에 다시 사랑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제 삶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사랑을 망설이고 있다면 용기를 내세요. 나이도 세상의 시선도 과거의 상처도 사랑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제 이야기에 공감하셨다면 댓글로 숫자 1을 남겨주세요.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말아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저와 민재 씨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